16. 탄력 있는 아침. 개봉이는 제가 거처하는 건너방에서 아침 출근 채비가 한창이다. 옷은 막 갈아입었고 그 다음에 언제고 하는 버릇으로 마지막 거울에다가 얼굴을 대고서 이빨을 들여다본다. 그리 잘지도 않고 고른 위아랫니가 박속같이 새하얗게 드러난다. 아무것도 없다. 입력 밑에 빨간 고춧가루 딱지도 박히지 않고 잇몸에 밥찌꺼기도 끼지 않았다. 소매 끝에서 꺼내 쥐었던 손수건을 도로 집어넣고 이번에는 방안을 한 바퀴 휘휘 둘러본다. 방금 벗어 내던진 양말짝이야 치마야 속옷들이 여기저기 제멋대로 널려있다. 철든 계집아이가 몸담고 있는 방 꼬락서니의 품행이 폭도에 가깝다. 그러나 개봉이 저는 둘러보다가 만족하면서 오케이 한다. 어쩐지 뒤가 어수선한 폼이 좀시 그 대중이지 서부 전선처럼 아무 이상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개봉이 저는 나갈 채비에 미진한 게 없다는 뜻이라고 했을 것이지만 요새 그 오케이라는 말이 잠옷 속된 말로 그놈이 그럴싸한 대로 응용한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본다. 8시에 10분이 지났다. 지금 나가서 백화점까지 가자면 10분이 걸리니 8시 반에 출근 정각보다 10분은 이르다. 그놈 10분은 동무들과 잡담으로 재미를 본다. 되었다. 한마디 부르는 흥으로 또 한 번 외치면서 샘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서서 하늘을 내다본다. 올려다보다가 말고 문득 이끌리듯 환히 열어제친 앞문 문지방을 활게 벌려 제친다. 맑게 씻기고 한참 제철이다. 꽃이 피느라 핀 꽃이 지느라 4월 내내 따분하던 하늘이 이제는 추녀끝과 앞집 지붕 너머로 조금만 내다보이는 하늘이지만 언제 저랬던고 쉽게 코발트 한 빛으로 맑아 있다. 빛이 한 빛으로 푸르기만 하니 단조하여 실증이 날 것 같아도 볼수록 정신이 들게 신선하여 끝없이 마음이 끌린다. 바람결이 또한 알맞다. 부는지 마는지 자리는 없어도 어디서 새로 싹튼 떡잎에 냄새 없는 향기를 한 박 머금어다가 풍기는 것 같다. 개봉이는 문지방을 짚고 선 채 정신이 팔린다. 하도 날씨가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던 길로 인해 몇 번째 이렇게 내다보곤 하던 참이다. 옷도 오늘 일기처럼 명랑하게 갈아입었다. 어제 저녁에 초봉이 바늘을 뽑기가 무섭게 부랴부랴 식모한테 한 끗을 잡히고 싹 다려놓은 새 옷이다. 옅은 미색 생사 물 겹저고리에 방금 내다보는 하늘을 한쪽 가위로 오려다가 허리 잡아 두른 듯이 시원한 물색 부사견 치마다. 옷도 이렇게 곱게 입었으니 침침한 매장보다도 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 햇볕을 쬐면서 저 바람을 쐬면서 어디고 아무데라도 새싹이 피어오른 숲이 있고 풀이 자라고 있는 야외로 홀홀 돌아다니고 싶다. 곧 그러고 싶어서 오금이 우쭐거린다. 마침 생각하니 오늘이 게다가 일요일이다. 그리고 내일이 3번째 월요일 쉬는 날이다. 그게 더 안 되었다. 훨씬 넌지시 한 주일이고 2주일 후라면 마음이나 가라앉겠는데 오늘 날씨가 이리 좋아도 못 놀면서 감질만 나게 시리 바로 내일이 쉬는 날이라니 약을 올려주는 것 같아 밉살스럽다. 승재라도 있었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오늘 하루 쉬면서 그를 잡아 앞장을 세우고 하다못해 창경궁에라도 갔을 것을 생각한다. 벌써 올라왔기 쉬운데 어찌 소식이 없는가 해서 궁금하다. 그러나 침울한 게 아니고 명랑하게 말하면서 샘문을 열고 마루로 나선다. 언니,
나 다녀와요. 그래, 늦지 않았니? 대답하면서 초봉이 안방 앞 미닫이를 열다가 황홀하여 눈을 크게 뜬다. 아이고 뭐니나 저 애가 왜요? 좋잖아. 개봉이는 한 손으로 치마폭을 가볍게 올려잡고 리듬을 두어 빙그르르 돌아서 채봉이 문턱을 짚고 앉아 올려다보고 웃는 앞에 가서 사뿐히 선다. 날이 하도 좋길래 호사를 좀 하고 싶어서. 나 이쁘지 언니? 그래 예쁘다. 잘 맞고 잘 어울린다. 초봉도 혼연히 같이 좋아한다. 그러나 그 좋아 보이는 동생의 오치장이며 무성한 몸매를 곰곰이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이윽고 한 가닥의 수심이 피어오른다. 개봉이는 본시 숙성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이 19이라 몸이 빈틈없이 골고루 다 발육이 되었다. 둘러세워 놓고 보면 팡파짐하니 둥근 골반 아래로 쭉 꽂은 두 다리가 비단 양말이 터질 듯 통통하다. 그 두 다리가 어떻게도 실하게 땅을 디디고 섰는지 등 뒤에서 느닷없이 확 떠밀어야 꿈쩍도 안 할 것 같다. 어깨도 무슨 유도 선수처럼 네모가 지지는 않았으나 묵직하게 퍽 실팍해 보인다. 안으로 옥지않은 가슴은 유방이 차차 부풀어 오르느라고 알아보게 볼록하다. 키는 초봉과 마주서면 이마 위로 한 치는 솟는다. 그 키가 탐스러운 제 체격에 잘 어울린다. 얼굴은 어렸을 때는 양편 볼때기로 축 처졌던 군살이 다 가시고 전체로 균형이 잡혀서 또렷하다. 그러한 얼굴이 분이나 연지 기운 없이 제 혈색 그대로요. 요새 봄볕에 약간 까무잡잡한 게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인다. 눈은 타기가 없고 총명하나 성장에서도 심술은 가시지 않는다. 마음을 턱 놓고 웃는 입속은 어렸을 적보다도 더 시원하다. 이 활달하니 개방적인 웃음과 입이 아무고 무엇이고 다 용납하여 사람이 해플 것 같으면서도 고집센 콧대와 심술은 눈이 좀처럼 몸을 붙이기 어렵게 옹군지고 맺힌 데가 있어 결국 그 두 가지의 상극된 성격이 조화를 이룬다. 아무튼 전체로 이렇게 건강하고 균형이 잡혀 훤한 몸매라 그는 어느 구석 오밀조밀하니 예쁘장스럽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좋고 탐스러워 개중에도 여럿이 있는 데서 떼어놓고 보면 선뜻 눈에 들곤 한다. 초봉은 이렇게 탐스럽고 좋게 생긴 동생을 둔 것이 보고 있노라면 볼수록 좋았다. 좋은데 겨워 혼자만 보기가 아깝고 남한테 두루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봉이와 함께 거리로 나가기를 좋아한다. 형부가 못 나가게 잔소리하니까 자주 출입은 못하지만 간혹 개봉이 노는 날 둘이 나란히 거리를 건너라면 젊은 사내들은 물론이요. 늑수레한 여인네들도 개봉이를 눈여겨보곤 한다. 그리고 둘이 지나쳐 놓고 나서 그 섹시 예쁘게 생겼다 이런 칭찬을 한다. 그럴라 치면 초봉은 동생을 마구 둘러엎고 우쭐거리고 싶게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동생이 그처럼 자랑스러움으로 한편 걱정도 여간 되지 않았다. 초봉이 보기에는 개봉이의 말하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며 정조라는 걸 놓고 구석이 없고 방자하기만 했다. 언젠가 아우 형제가 앉아서 여자의 정조라는 걸 놓고 초봉은 요컨대 여자란 건 정조가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한번 정조를 더럽히기 시작하면 그 여자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쓰디쓴 제 경험으로부터 우러난 소리를 했다. 그러나 개봉이는
그와 정반대의 의견이다. 즉 정조는 생리의 한 수단이지 결단코 생명의 주제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정조의 순결성이라는 건 상대적이라서 한 여자가 가령 10번을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 10번이 번번이 정조적일 수가 있고 설사 어떠한 여자가 생활의 과정상 불가항력이나 또는 본의가 아닌 기회의 정조를 온건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생의 실권을 선고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초봉을 영구제로 삼아서 얻은 개봉이의 주장이었고, 그런데 초봉은 동생의 그렇듯 외람한 소견이 바로 행동의 기준인가 하고는 저 애가 저러다가 분명코 무슨 일을 저지르지 싶어 가슴이 더럽겠다. 차라리 학교나 다녔으면 그래도 마음이 덜 죄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공부를 무슨 변덕으로 남자들이 득실득실한 백화점을 굳이 다니고 있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위험해서 볼 수가 없다. 올봄으로 접어들어 완전히 성숙한 개봉이의 몸뚱이를 힐끗힐끗하는 형보의 눈길, 그 눈치를 알아챈 초봉이 철없는 어린애처럼 형보와 장난하고 농찌거리하는 걸 볼 때마다 사뭇 감수하게끔 가슴이 떨리곤 해선 그래서 근심이요 걱정이던 것이다. 개봉이 대뜰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얼굴에다 밥알을 데레데레 쥐어바른 송이가 엄마를 밀어제치고 맘마라고 부르면서 깍꿍하듯이 내다보며 좋아한다. 송이는 개봉이를 무척 따른다. 아이고 우리 송인가. 개봉이는 수선을 피우면서 우르르 달려들어 두 팔을 쩍 벌린다. 아 이건 뭐야. 점잖은 사람이 밥알을 이렇게 붙이고. 송이는 위로 2개와 아래로 3개가 뾰족하게 솟은 젖니를 드러내면서 방긋 웃고 개봉이한테 덤뿍 안긴다. 얘야 저 새 옷 모두 더럽힌다. 형이 반속해도 개봉이는 상관하지 않고 송이를 안아올린다. 송이는 좋아라고 하면서 우쭐우쭐 튀고 개봉이는 쪽쪽 입을 맞춰준다. 그까짓 옷이 대수인가? 우리 송이가 제일이지. 그런데 엄만 괜히 시방 그러지? 응. 하하하 이건 막둥인가? 대답만 응 그러게. 송이가 개봉이를 잘 따르고 개봉이도 송이를 기워할 뿐더러 끔찍이 소중히 하는 줄을 초봉은 진작부터 몰랐던 것은 아니나 시방 저희 둘이 재미있게 노는 양을 곰곰이 보고 있노라니까 어디선지 모르게 문득 내가 없더라도 너희끼리 이런 생각이 났다. 엄마 없어도 맘마하고 맘마 먹고 코 자고 응? 하하하 이거 봐요 글쎄. 개봉이는 좋아서 웃고 돌아서다가 앞불사 속으로 혀를 찬다. 초봉이 만족해 웃어도 형용할 수 없이 암담한 빛이 얼굴에 가득 서렸음을 보았다. 그것은 나는 이제 그만 죽어도 뒷근심은 없겠지 이런 단념의 슬픈 안심처럼 느껴졌었다. 아이고 언니도 누가 정말로 그랬나 뭐. 우리 송이가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개봉은 수선을 피우면서도 한편 형의 기색을 살피느라고 애를 쓴다. 초봉인 눈치 빠른 개봉이가 벌써 속을 알아차리고 황망하여 짐짓 저러거니 생각하면 동기간의 살뜰한 정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베어들어 눈시울이 아리다. 캬캬 가래를 들이키고 내뱉고 하면서 변소에 갔던 형보가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 형보가 막상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음을 생각할 때 초봉의 그 슬픈 안심은 그나마 여지없이 바스러지고 만다. 형보가 저렇게 살아있는 이상 가령 내가 죽고 없어진다면 죽은 나는 편할지 몰라도 뒤에 남은 개봉이와 송이가 고통을 받게 된다.
그건 내 고생을 죄 없는 애들한테 전장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개봉이는 아이가 똑똑하기도 하고 또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하니까 나와 같이 멍청하게 형보의 소나기에 얽혀들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형보란 위인의 엉뚱하고 음험하고 악독한 인간인 걸 장차 어떻게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그 애들을 두고서 죽음의 길로 피해가다니 그건 아무래도 안 될 말이다. 그러니 나는 잘 살기는 고사하고 죽자 해도 죽지도 못하는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막막하여 절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오늘은 어찌 여왕님께서 이다지 늑장을 부리시나. 형보는 고이침을 흐트리고 마루 끝에 델룽 걸터 앉으면서 개봉이한테 노음을 건다. 시종무가는 뭘 하는 거야? 여왕님 거동에 신발도 챙겨 놓을 줄도 모르겠어. 개봉이 형보의 툭 붉어진 꼽사등에다 의젓이 나무라는 것을 형보는 굽신 받아서 네, 그저 죽을 때라 그랬습니다. 저편에 있는 개봉의 굽낮은 구두를 집어다가 디딤돌 위에 나란히 놓아준다. 개봉은 송이를 입을 쪽 맞추고는 형한테다 내려놓는다. 송이는 안 떨어지려고 납작 달라붙다가 그래도 어거지로 떼어놓으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떼를 쓴다. 개봉이는 못 잊어서 돌아다보고 얼러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겨우 대뜰로 내려선다. 개봉은 형보더러 별로 아저씨라고 하는 법이 없고 어쩌다가 비꼬아 줄 때나 시자 하나를 더 붙여서 아저씨라고 한다. 개봉이가 아무리 그렇게 업신여기고 놀려주고 해도 형보는 그저 속 없는 놈처럼 허허 웃고 그대로 받아준다. 개봉은 아무 때고 그저 어린 듯이 철이 없는 듯이 형보와 함부로 덤비고 시시덕거리고 장난하기를 예사로 한다. 이것은 그를 형부로 대접하기 한다거나 나이 어린 처제답게 허물없이 하고 따르고 하는 정은 물론 아니고 개봉이는 단지 동물원에 가서 곰이나 원숭이를 찝쩍거려 주고 놀려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 형상부터 괴물로 생긴 형보를 재미삼아 놀려먹고 장난했다. 그를 지극히 경멸하며 속으로 반감을 품은 것은 물론이지만 가령 그동안 그렇게 다니고 싶어 안달하던 기술 방면의 전문학교를 의학 전문이고 약학 전문이고 마음대로 다닐 기회를 만났으면서도 또 그 목적으로 서울로 올라왔으면서도 그것을 아낌없이 밀어내 던지고서 백화점의 월급 30원짜리로 나선 것만 하더라도 그 지경이 된 형을 뜯어먹고 그따위 인간 형보에게 빌붙어서 공부하는 게 창피했기 때문이다. 쨍쨍한 놈과 추궁거리는 놈이 마주 자꾸 부딪히면 우선 보면 쨍쨍한 놈이 이겨내는 것 같지만 그러는 동안에 속으로 골마 터져서 끝장에 가서는 부러지고 그래서 추궁거리는 놈한테 잡치고 만다. 초봉엔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 기왕 그럴 테거든 개봉이도 그 욱하는 성위를 부리지 말고서 차라리 마주 끝까지 떡심 있게 버텨내기나 했으면 한다. 개봉이 나가는 뒷태를 입을 해벌리고 앉아서 멀거니 바라보던 형부는 이윽고 끙 하면서 고이침을 움켜쥐고 안방으로 들어온다. 참 좋게 생겼어. 초봉은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는 했어도 짐짓 모른 채 더 짓거리지 못하게 하느라고 식모를 불러들인다. 형보는 식모가 들어와서 밥자리를 훔치고 밥상을 드러내기가 바쁘게 덥석 초봉이 앞에 주저앉는다. 미쳤나? 이건 왜 이 모양새야? 꼴 보아줄 수가 없네. 좋단 말이야. 응? 아주 기가 막혀. 무엇이 좋다고 시방 이 지랄이야? 잘 익은 수밀도야. 그렇지?
저리 비켜! 꼴도 보기 싫은 물건 같으니라고. 휘어 물면 물이 줄줄 쏟아질 것 같단 말이야. 형벌은 쑥 들이마시다가 춤을 한 방울 지르르 흘린다. 그놈을 손등으로 쓱 씻는 게 개가 맛있는 음식을 두고 침을 흘리는 듯하다. 사납게 쏘아보고 있던 초봉은 이를 악물면서 불꽃 주먹을 쥐어 형보의 가슴을 미어지라고 내절린다. 형보는 뒤로 나둥그라져 가슴을 감싸지다가 초봉이 달려들려고 버려는 몸짓을 보고 대굴대굴 윗목으로 굴러 달아나서 벌떡 일어나 앉는다. 그러나 형보는 그 정도의 굴을 내지 않는다. 초봉인 무엇인가 집어던질 것을 찾느라고 휘휘 둘러본다.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다시 그따위 소리를 할 테냐? 죽여버릴 테니까. 무심코 초봉인 이마를 씹어뱉다가 제 말에 제가 혹해서 눈을 번쩍 뜬다. 죽일 생각이 나서 죽인다고 한 게 아닌데 흔히 요 끝에 나오는 소린데 막상 죽인다고 해놓고 들으니 아닌 게 아니라 귀에 솔깃 당기면서 정말 죽여버렸으면 싶은 생각이 솟아났다. 이것은 초봉에게 대하여 일변 무서운 그러나 폭 신기한 발견이었다. 초봉이 소피를 보러 가느라고 송이를 내려놓고 나가니까 아직도 때가 덜 가라앉은 참이라 도로 와 하고 울음을 내놓는다. 소피라 먹을 게 또 빽빽 운다. 형보는 눈을 홀기면서 혀를 찬다. 초봉이 없는 새라 마음대로 미워해도 좋았다. 에이, 듣기 싫어. 요 베라먹을 것 같으니라고. 잡아가는 귀신은 없나? 형보는 아이에게 주먹질하면서 눈을 부릅뜬다. 무서워서 울음을 그치라는 것인데 아이는 겁을 내어 더 자지러지게 운다. 거기 애미녀를 닮아서 소갈머리도 조 모양이야. 형벌은 휘휘 둘러보다가 마침 앞문 앞으로 내려다 놓은 경대 위에 있는 빗을 집어서 아이에게 준다. 옛다 요거나 처먹고 제랄이나 해라. 베라 먹을 것아. 송이는 울음을 그치고 형벌을 말끄러움이 올려다보다가 손에 준 빗을 슬며시 입으로 가져간다. 틈새기에 비듬이야 기름때야 머리카락이 꼬작꼬작 끼었는데 그놈을 입에다가 넣고 빨면 맛이 고약할 밖에 송이는 오만상을 찌푸리면서도 그대로 입에 물고 야긋야긋 씹는다. 뗏물이 새카맣게 넘쳐서 턱 아래로 질질 흘러내린다. 그년 쌍통 묘하다. 아이고 시원해라. 그저 빽빽 울고 무엇이고 조둥아리에다가 틀어넣기나 좋아하고 그러면 다 그런 맛도 보는 법이니라. 족에 죽어만 주었으면 내가 춤이라도 한바탕 덩실덩실 추겠는데 뭐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감쪽같이 먹여서 죽일 약은 없나? 초봉이 마루로 올라서는 기척을 듣고 형보는 시침을 뚝 떼고 외면한다. 방으로 들어서다가 질겁해서 빗을 뺏어 들더니 형보를 잔뜩 노려본다. 송이는 싫다고 떼를 쓰고 방바닥에 나가 동그라진다. 아이가 이런 걸 쥐어다가 빨아먹어도 못 본 채 하고 있어? 뺐으면 또 울라고? 인정머리 없는 녀석.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의명스럽게 사람 여럿 죽이겠네. 괜히 자식이 귀찮으면 아따 염려 말게나. 내가 동냥하러 온 죽놈의 벼랑 속에다 집어넣어 줄 테니까. 이 녀석아, 내가 네 속 모르는 줄 아느냐? 네 맘이 어쩐지 다 알고 있단다. 나를 안 놓치려고 네 자식인 채 하지. 없어. 소리 없이 죽여버리고 싶어도 날 놓칠까 봐서 못하지. 네 뱃속을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알긴 개뿔을 알아? 아마 네가 아직도 네 자식인지 똑똑히 모르니까 자식이 원수 같은가 보네. 자네는 모둠새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둠새 자식의 엄밀한 소리에 초봉은 분이 북받쳐 올라 몸부림을 치면서 목청껏 외친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가슴에서 막히고 숨길만 가쁘다. 어느새 눈물이 쏟아진다. 마침내 형보를 죽이겠다는 결심이 뚜렷이 가슴속에 들어차기 시작한 표적이요. 그 선고라고 할 수가 있다. 사실 초봉인 송이나 개봉이는 말고서 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자살로 죽었지 형보한테 끝끝내 배겨낼 수가 없이 된 형편이었다. 초봉인 작년가을 형보와 같이 살기 시작했던 그날부터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친 줄을 모르는 형보의 정력에 잡쳐 몸이 또한 말이 아니게 시들었다. 여느 때 예산일로 다투게 되면 형보는 기껏해야 빈정거리거나 하고 미운 소리나 하고 웬만해서 그저 바보처럼 지고 만다. 발길로 걷어채고 등을 차이고 하는 것 중 아주 심상히 여기고 달게 받는다. 낮의 형보는 그리하여 늙은 숙회처럼 만만하고 순하다. 그러나 만일 초봉이 그의 밤의 요구에 단 한 번이라도 불응하고 보면 단박 두 눈을 벌컥 뒤집어 쓰고 성난 야수와 같이 날뛴다. 꼬집어 뜯고 물어대고 하는 것은 예사여 걸핏하면 옆에서 고이 자는 송이를 쥐어 박지르고 잡아 내동댕이 치고 난다. 그래도 안 들으면 칼을 뽑아들고 송이에게로 초봉에게로 겨누면서 정신을 잃고 날뛰기를 멈추지 않는다. 결국 초봉은 이를 갈면서도 항복한다. 이것은 그런데 형보의 본디 성질만으로 그러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음부터 그러던 것도 아니고 차라리 초봉이 제가 부지 중에 그런 버릇을 길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초봉은 맨 처음 형보와 더불어 밤을 같이 할 때부터 실랑이하고 표독스럽게 굴고 했었다. 한데 그놈을 억지로 굴복시키자니 형보는 자연 사나운 숙회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튼 초봉인 절망이 마음을 잡쳐 놓듯이 건강도 또한 말할 수 없이 쇠약해졌다. 병주고 약주더란 푼수로 형보는 간유 등 속에 강장제 한약으로도 좋다는 보약은 골고루 지어다가 제 손수 다려서 먹이고 하기는 해도 종시 초봉의 피로와 세약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불과 반년 남짓한 동안이나 초봉은 아주 불상 없이 파스러졌다. 볼은 깎아낸 듯 홀쭉하니 그늘이지고 눈가루는 푸른 기가 드러났다. 살결은 기름기가 받고 탄력이 빠져서 낡은 양가죽같이 시들시들 버슬버슬해졌다. 사지에 맥이 없어 노곤한 게 밤이고 낮이고 늘 자리만 본다. 이렇게 생명이 생리적으로 좀먹어 들어가는 줄을 초봉인 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다가 못할 값에 형보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도 않는다. 근거도 없는 단념을 돌이켜 캐보려고는 않고 운명이거니 하고서 내던져 두던 것이다. 작년 겨울 그날 밤에 형보에게 두고 보자고 무슨 큰 안가품이나 할 듯이 옹글진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그 소리를 하던 그 당장에 벌써 별 수 없거니 하고 단념부터 했던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은 두루 절망뿐이다. 절망 가운데서 빤히 내다보이는 얼마 안 남은 목숨을 지탱하고 있기는 괴롭고 지루했다. 그러나 차라리 일찌감치 죽어버리고 싶었다. 죽어버리면 만사가 다 편안해진다. 그러면서도 와락 죽지 못한 것은 송이 때문이다. 소중한 송이를 혼자 두고 나만 편하려고 죽어버린다니 안 될 말이다. 그래서 막연하여 어쩔 줄을 몰랐는데 문득 동생 개봉이에게 송이를 맡기면 나와 다름없이 잘 기르겠거니 따라서 나는 마음 놓고 죽을 수가 있거니 하는 슬픈 안심을 해보았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요. 형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상 역시 못할 노릇이라고 그 슬픈 안심조차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거기서 또 마침 한 줄기의 희망은 뻗치어 형벌을 죽여버리고서 내가 죽으면 후환도 없으려니와 나도 편안하리라는 만족한 계획이 얻어졌다. 물론 형벌을 죽인다면야 제가 죽자던 이유가 절로 소멸되는 것이니까 가령 형벌을 받는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이러기로 생각을 돌리는 게 당연한 조리겠지만 초봉은 그처럼 돌려 생각할 줄 모른다. 그저 기왕 죽는 길이니까 후환마저 없이 형벌을 죽이고서 죽는다는 것뿐이다. 형벌은 그리하여 잠자코 있어도 초봉의 손에 죽을 신수인데 입을 모질게 놀려 무락까지 돋구어 주었으니 만약 오늘이라도 어떠한 사달이 벌어진다면 그건 제가 질의 명을 재촉한 노릇이라 하겠다. 백화점 계산대 뒤에서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려댄다. 마침 주임이 개봉의 전화를 받아서 넘겨준다. 개봉이는 전화통에 입을 대면서 바로 언니우 한다. 어쩌다가 형 초봉이 전화를 거는 것 외에는 통 전화라고는 오는 데가 없으므로 개봉이는 언제나 그랬다. 그런데 오늘은 뜻밖에도 우렁우렁한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승재가 전화를 걸었는데 개봉은 승재와는 전화가 처음이라서 그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했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남서방이야. 아이 그머니나 난 누구라고? 개봉이가 깜짝 반가워서 주위를 꺼릴 것 없이 반색한다. 등 뒤에서 점원들이 서로 쳐다보며 웃으면서 눈짓한다. 서울에는 언제 왔수? 승재는 마포 가는 전차를 타고 오다가 아영곡에 정류장에서 내려서 신촌 나가는 길로 한참 오노라면 바른편 길 옆으로 낡은 2층 집이 있고 아연 실비 의원이라는 간판이 붙었다고 노선을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 6시 반이나 7시까지 가마고 하고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마침 대기하고 섰던 새 동무가 일제히 공격한다. 글쎄 또 하나 생겼구나. 이번에는 누구냐? 모두 한마디씩 하고 자지러져 웃고 개봉이도 함께 웃는다. 20살 안팎에 한참 피어나는 계집아이들이 넷이나 한데 모여 제잘거리고 그러다가는 탄력 있는 웃음이 대그르르 맑게 구르고 명랑하기란 바깥에 가득 내리는 5월의 햇볕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